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 때 30일 작전이라는 걸 했다는 문건이 국방부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됐어요. 30일 작전. 근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뭐 국민을 간첩 세력으로 보고 단계별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치밀한 작전이 나왔는데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 이 문건이 김관진은 지금 석방됐는데 이 주도자가 김관진이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작전을 잘했으니 치하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대응 방안을 보고하시오 하면은 국방부, 정확히 말하면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는데 이 단계별로 있어요. 주간 단위가. 1단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북한 개입을 경고하는 1단계로 설정을 했고요.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도 아니고 다음에 2단계. 3월 19일부터 25일을 종북 위협 전파 주간. 예.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를 중도 오염 차단. 이게 정말 빡치더라고. 그러니까 선거에 국민들이 움직이잖아요. 중도와 보수와 진보가. 근데 중도가 좌파들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주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총선 전주인 4월 2일부터 8일은 우익 결집 보호 주간. 그리고 4월 9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3일 동안을 흑색 선전 차단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이게 뭐 우리 국민 알기를 거의 뭐로 알고 있는 이 중도 오염 차단이란 말이 정말 이게 섬찟하네요. 섬찟하죠. 처음 네. 들어보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중도층이 진보 민주 세력들한테 오염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예. 뜻이. 정보 확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이거 지금 정말 이게 보면 심각합니다. 이 사이버사 이 문건이 공개된 건 이제 김관진이 어차피 사인했기 때문에 이제 머지 않았는데 이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가 된 문건이고 공식적인 서류이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민주 세력은 이 종북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민주 세력을 한쪽으로 울타리를 쳐서 가둬버리고 그리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이 종북 세력, 민주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보들이 중도 세력 그리고 보수 세력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1단계는 북한군을 끌어들입니다. 그죠? 그렇죠. 2단계는 이 북한군이 남한을 위협한다는 걸 전파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민주 진보 정책이 중도층을 설득하고 확산될까봐 이거를 오염으로 평가를 했고 이 오염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간첩, 좌파 정책은 간첩이 사회를 혼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겠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우익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간첩을 비밀로 우익을 결집시키죠. 그 다음에 5단계는 흑색 선전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흑색은 이 아이들이 볼 때 흑색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실제 부정부패의 의혹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술책이 보여서 결국은 새누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차지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게 사실로 문건으로 밝혀졌고 이것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인 친필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선거 개입,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문건에서 나오는 게 웃기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서가 뭐 하는 데죠? 사이버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정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사이버사의 목표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위협 그리고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건에서 나오는 게 웃기는 말이 이겁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국방부 사이버사나 국정원에서는 북한에 한 1,000명의 간첩만 보내면 북한을 무혈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내부에서 북한에서 한 명의 간첩이 내려오면 여기에 물든 사람이 10,000명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부를 단속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편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선거직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이 여론 작업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 선거 때요. 그 선거가 4월 11일 날 이게 19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2012년 4월 11일 날 치러졌던 선거에서 이것 때문에라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 얻었고요. 그렇죠. 다음에 민주통합당이 127석,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명 의석을 가졌던 바로 그런 선거인데 충격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진보 민주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첩한테 세뇌 교육 받은 사람들이다. 예. 이게 단적으로 이거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사모 집회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써갖고 다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지금 뭐 한 명의 간첩, 100명의 종북 세력, 10,000명의 좌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법성을 피해가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실제로 간첩이 어딨어. 근데 군이 이 행위에 개입하려면 간첩이라고 하는 안보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간첩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앞에다가 간첩을 집어넣어야만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간첩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극우단체들의 인기 있는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나만의 간첩이 1만 명이다 뭐 2만 명이다 했던 근거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집회에서 극우단체 집회에서 누구 간첩이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군이나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허위사실로 세뇌가 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분열의 열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범국민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세뇌시킨 일반 국민들이 지금도 길거리에 나와서 현 정부가 간첩 정부다니 어쩌니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 범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 방송이고 그다음에 이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더 점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향후에는 하지 않는 것인지 향후에도 이런 범죄가 내년 지방선거 이 범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 국군 내 수사기관을 감청했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 기무사가 국방부 수사팀을 감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럼 미래는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전면적인 범국민적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 사이버사의 문건에서 이 한 명의 간첩이라는 게요. 과연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온 간첩이 있다고 사이버사는 진정으로 믿었을까요? 잡힌 간첩 있어요? 없는지 알아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저들이. 진짜 중요한 건 이 사건의 핵심 말이에요. 이명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게 2012년 3월 10일 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청와대가 이 문건을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또 연구해봐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명박이 관련돼 있는 게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이 최근에 국방부가 비밀 해제한 문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핵심 당사자인 김관진이 다 사인을 해요. 그 서류에다가. 근데 김관진은 누군가에 의해서 석방됐습니다. 그러게요. 에이, 참. 어쨌건 증거랄까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명박과 김관진은 또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힘드네요. 증거가 나와도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간첩 잡는다고. 그게 사법부가 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법부가 한편이 아니라면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특히 대한민국은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6개월 후에 선거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그 선거에서 또 이들이 암약해서 지자체장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할 경우 중간평가라고 해서 또 이 정부를 흠집내고 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발목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적폐청산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촛불의 AS가 필요하다. 예, 그렇지. AS 촛불. 자, 통일부의 혁신 TF 격이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여기서 오늘, 방송하는 오늘, 개성공단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했어요. 내부 진상조사 같은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애초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 발표는요, NSC에서 결정 내린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이틀 정도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그걸 결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NSC는 요식행위로 하고. 근데 NSC 자체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원리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해서는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임의적으로 내린 지시사항을 NSC 통해서 요식행위만 했다. 근데 정부 쪽에서는 NSC 의결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최순실 전체적으로 국정을 돌보는 팀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을 포함한 몇 사람이. 그중에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개성공단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 일파만파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보면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들은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죠. 국무회의에서 문서로 발동이 돼요. 문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냥 구두상으로 명령을 해요. 개성공단 폐쇄하도록 하세요. 하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NSC가 열려서 그것을 모양새를 갖춰주고 NSC는 자문기구인데 모양새를 갖춰주고 그냥 정부가 그거를 정책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국무회의 의결도 나지 않고 그랬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박근혜가 이렇게 구두로 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건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고요. 그 보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그때를 보면 물론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결정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것에 그 북한을 끌어들여서 다시 개성공단을 그러니까 북한 이슈를 계속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도발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익과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다 그냥 포기하면서 선거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본인이 코너에 몰리는 것을 벗어나고자 그냥 하나의 사건을 이건 부풍 사건의 확대된 측면이라고 봐요. 이것도 일종의 부풍 사건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을 없는 사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치가 있고 나서 두 달 있다가 20대 총선이 그렇죠. 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국정농단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권력 자체를 거의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걸 농단이라고 해요. 그렇죠.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케이스. 정말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폐쇄하지 뭐 한마디 정도로. 이렇게 이슈가 돼서 막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선거에 훨씬 유리할 거야. 그렇죠. 분위기 확 잡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장시호가 법정에서 통일대박론은 최순실 이모의 말이다. 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있고 그러면 통일대박론이 어째서 나왔느냐라는 근거는 최순실이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 기운을 받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이 붕괴되니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대박 치자 이 논리잖아요. 남한이 미군을 앞세워서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그 북진 통일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잡겠다는 최순실의 우주 영적론이 이 개성공단을 중지시켰다는 게 지금 중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박근혜가 최순실로부터 전화 받고 언니 통일 대박이야. 빨리 개성공단 폐쇄해. 이렇게 하니까 NSC 국가 시스템으로 걸치지 않고 그냥 전화로 비서실장한테 야 폐쇄시켜. 이렇게 하니까 NSC 개최해서 폐쇄돼버린 거죠. 이런 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는 지난 70년의 염원, 그 다음에 한반도와 한국인들의 오랜 염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하나하나의 북한과의 관계가 엄청난 대한민국 남한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삶을 최순실 전화 한 방에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 총선에서 종북몰이를 해야 되는 것.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친위 구테타 수준이고요. 네, 구테타 수준. 이게 저는 이제 약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사안을 틀어서 보는 게 이게 최순실이 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은 최순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집권 세력과 청와대죠. 그 다음에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세력들의
연합 작품이다라고 봐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보고요. 최순실 뒤에 있었겠죠. 예. 누군가. 그래서 이것을 뭐 최순실을 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획을 한 것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이 정당과 국정원, 사이버사, 국방부, 기타 등등 청와대를 다 포함한 세력들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패륜적인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친일 쿠데타 버금간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것은 최순실이 전화 한 방에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것은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에 최순실 뒤에 배경에 정치적인 어떤 암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폐쇄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강함으로 해서 능지처참을 해도 역사의 죄를 갚지 못할 중범죄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좋으면 무기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국정농단 때 록히드 마틴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된 건 없어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은 불가역적이었어요. 박근혜부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 폐쇄하지 않겠다라는 서약 비슷한까지 했던 게 그 개성공단이었거든요. 그거를 폐쇄를 하면 남북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한국이 무기를 사줘야 될 이유가 생기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에 이기는 목적, 다형도 목적이 있겠지만 선거의 목적. 근데 왜 안민석 의원은 그 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과의 관계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이 좀 안타깝고요. 주진우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작품이다. 이 최순실 뒤에 록히드 마틴사가 있을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계획을 짰겠죠. 야, 개성공단 폐쇄해. 그러면 남한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거야. 그러면 록히드 마틴사의 무기를 사들여. 그럼 내가 커미션 얼마 줄게. 이게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돈 먹는 하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돈 먹는 하마.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 여러 가지로 뭐 돈을 받았네 만에 저번에 차용증도 막 만들어달라고 하고 난리 났었죠. 이분이 지금 자유총연맹의 전직 간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라고 보는 일각의 일종의 샘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뭐 공천 관련해서 헌금 받은 것도 10억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밝혀진 것만. 차용증 만들어달라는 참 희대의 코멘트 하고 있고. 검찰이 부르니까 병원에 가서 시술 받아버리고. 지금 이제 국회가 계속 회기가 연장되고 있어요. 임시국회가. 이 의원의 후원회장이라고 알려졌는데 후원회장도 아니야.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건넸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그런 경우죠. 뇌물을 주고 반대로 무언가를 봐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의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서청원 건도 그렇고 닥치는 대로 검은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번에 그 야수님 증언에 의하면은 각종 제보가 다 서청원이 뭘 해먹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썩었는지를 단적으로 이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 나기 전에 이름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지역이나 어디서 요소에서 관련돼 있는 상임위나 있으면서 지역으로부터 관련 상임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엄청나게 뭔가를 받아 챙겼던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자들이 버젓이 지금도 국회에 있냐고요. 돈이나 받고. 자유한국당 다 깨끗한데 서청원하고 이우현 막 안 깨끗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검찰의 어떤 인력적인 한계, 사회적 분위기 한계도 한몫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계시는 분이라도 뇌물 받고 이러신 분들 전부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일정 정도 사실상의 국회 해산해주라는 정도로 뭔가 좀 단죄를 해야 됩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드러나니까 우리 감각도 이제 약간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촛불혁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촛불혁명만큼의 강도 높은 개혁과 개혁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법원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상위 1%가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법부가 국회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국회의원의 자식, 조카, 사돈 다 연결돼 있고요. 대기업들도 다 사법부에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지금 지탄받고 있는 한번 봅시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이자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예, 쓰레기입니다, 지금. 쓰레기로 전략한 거잖아요. 다 이런 수뇌부들이, 다 그렇고 그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싸주기를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욱이 제가 지금 화가 난 건 뭐냐면, 박근혜 임기 시절에 이명박과 박근혜 임기 시절에 가장 방방 떴던, 날뛰었던 단체가 어딥니까?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의 고엽제 전후의 경우에 새마을협회, 이 관변단체인데 혈세로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단체 해산해야 돼요, 시발. 이 단체가 해산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이 악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해체시켜야 됩니다, 국정원까지. 그러려면 아직도 우리가 더 분노하고 더 직결해야 된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맡기고 다 맡겨놓고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 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30%도 정산 못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난 9년 동안 곳곳에서 이렇게 헤쳐먹은 걸 언제 정부가 다 파고 언제 사법부가 다 팝니까? 우리 국민들 기억도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인력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고 순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거든요. 공수처법이 발효가 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 이런 국회의원, 이런 그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공수처법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얼개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국자유총연맹 간부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낸 윤 모 씨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윤 씨는 같은 지역에 있던 이우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자 뒷돈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파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윤모 씨가 한국전력 자회사의 자리를 청탁한다는 거야. 이 사람 건설회사 운영하는 사람이죠. 한국전력 자회사에 자리 청탁한다는 게 보통 이제 이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우현 이 사람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그 자리를, 이 뇌물 구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전력 자회사의 어떤 이사 정도를 꽂히면 자기가 뇌물 준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올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중에 네.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근데 정치 보복 탄압이라는 논리로 막 완곡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 이 세력 자체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세력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반대로 정말 깨끗한 군인들이 쿠데타 같은 걸 했다 그러면 바로 청사령이야, 이 사람들. 하는 짓 보면 진짜.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그 정도 아까 막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척결을 했었어야 돼요. 진짜 저는 쓸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좀 어렵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렵다. 저는 아까 우리 검찰 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특별검찰을 한 1000명 정도 채용해서요. 이거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럼 미래는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전면적인 범국민적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 사이버사의 문건에서 이 한 명의 간첩이라는 게요. 과연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온 간첩이 있다고 사이버사는 진정으로 믿었을까요? 잡힌 간첩 있어요? 없는지 알아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저들이. 진짜 중요한 건 이 사건의 핵심 말이에요. 이명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게 2012년 3월 10일 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청와대가 이 문건을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또 연구해봐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명박이 관련돼 있는 게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이 최근에 국방부가 비밀 해제한 문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핵심 당사자인 김관진이 다 사인을 해요. 그 서류에다가. 근데 김관진은 누군가에 의해서 석방됐습니다. 그러게요. 에이, 참. 어쨌건 증거랄까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명박과 김관진은 또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힘드네요. 증거가 나와도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간첩 잡는다고. 그게 사법부가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법부가 한 편이 아니라면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특히 대한민국은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6개월 후에 선거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그 선거에서 또 이들이 암약해서 지자체장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할 경우 중간평가라고 해서 또 이 정부를 흠집내고 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발목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적폐청산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촛불의 AS가 필요하다.
예, 그렇지. AS 촛불. 자, 통일부의 혁신 TF 격이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여기서 오늘, 방송하는 오늘, 개성공단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했어요. 내부 진상조사 같은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애초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 발표는요, NSC에서 결정 내린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이틀 정도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그걸 결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NSC는 요식행위로 하고. 근데 NSC 자체는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원리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해서는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임의적으로 내린 지시사항을 NSC를 통해서 요식행위만 했다. 근데 정부 쪽에서는 NSC 의결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최순실 전체적으로 국정을 돌보는 팀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을 포함한 몇 사람이. 그중에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개성공단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 일파만파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보면 국가의 중요 정책 사항들은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죠. 국무회의에서 문서로 발동이 돼요. 문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냥 구두상으로 명령을 해요. 개성공단 폐쇄하도록 하세요. 하니까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 때 30일 작전이라는 걸 했다는 문건이 국방부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됐어요. 30일 작전. 근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뭐 국민을 간첩 세력으로 보고 단계별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치밀한 작전이 나왔는데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 이 문건이 김관진은 지금 석방됐는데 이 주도자가 김관진이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작전을 잘했으니 치하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대응 방안을 보고하시오 하면은 국방부, 정확히 말하면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는데 이 단계별로 있어요. 주간 단위가. 1단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북한 개입을 경고하는 1단계로 설정을 했고요.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도 아니고 다음에 2단계. 3월 19일부터 25일을 종북 위협 전파 주간. 예.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를 중도 오염 차단. 이게 정말 빡치더라고. 그러니까 선거에 국민들이 움직이잖아요. 중도와 보수와 진보가. 근데 중도가 좌파들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주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총선 전주인 4월 2일부터 8일은 우익 결집 보호 주간. 그리고 4월 9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3일 동안을 흑색 선전 차단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이게 뭐 우리 국민 알기를 거의 뭐로 알고 있는 이 중도 오염 차단이란 말이 정말 이게 섬찟하네요. 섬찟하죠. 태어나서 처음 네. 들어보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중도층이 진보 민주 세력들한테 오염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예. 뜻이. 정보 확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이거 지금 정말 이게 보면 심각합니다. 이 사이버사 이 문건이 공개되고 이제 김관진이 어차피 사인했기 때문에 이제 머지 않았는데 이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가 된 문건이고 공식적인 서류이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민주 세력은 이 종북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민주 세력을 한쪽으로 울타리를 쳐서 가둬버리고 그리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이 종북 세력, 민주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보들이 중도 세력 그리고 보수 세력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1단계는 북한군을 끌어들입니다. 그죠? 그렇죠. 2단계는 이 북한군이 남한을 위협한다는 걸 전파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민주 진보 정책이 중도층을 설득하고 확산될까봐 이거를 오염으로 평가를 했고 이 오염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간첩, 좌파 정책은 간첩이 사회를 혼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겠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우익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간첩을 비밀 우익을 결집시키죠. 그 다음에 5단계는 흑색 선전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흑색은 이 아이들이 볼 때 흑색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실제 부정부패의 의혹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술책이 보여서 결국은
새누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차지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게 사실로 문건으로 밝혀졌고, 이것이 김관지 국방부 장관이 쌓인 친필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선거 개입.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이기도 하고요. 이 문건에서 나오는 게 웃기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서가 뭐 하는 데죠? 사이버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정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사이버사의 목표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위협 그리고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건에서 나오는 게 웃기는 말이 이겁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국방부 사이버사나 국정원에서는 북한에 한 1,000명의 간첩만 보내면 북한을 무혈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내부에서 북한에서 한 명의 간첩이 내려오면 여기에 물든 사람이 10,000명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부를 단속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편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선거직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이 여론 작업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 선거 때요. 그 선거가 4월 11일 날 이게 19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2012년 4월 11일 날 치러졌던 선거에서 이것 때문에라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 얻었고요. 그렇죠. 다음에 민주통합당이 127석,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명 의석을 가졌던 바로 그런 선거인데 충격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진보 민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간첩한테 세뇌 교육 받은 사람들이다. 예. 이게 단적으로 이거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사모 집회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써갖고 다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지금 뭐 한 명의 간첩, 100명의 종북 세력, 10,000명의 좌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법성을 피해가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실제로 간첩이 어딨어. 근데 군이 이 행위에 개입하려면 간첩이라고 하는 안보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간첩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앞에다가 간첩을 집어넣어야만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간첩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극우단체들의 인기 있는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남한의 간첩이 1만 명이다 뭐 2만 명이다 했던 근거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집회에서 극우단체 집회에서 누구 간첩이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군이나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허위사실로 세뇌가 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분열의 열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범국민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세뇌시킨 일반 국민들이 지금도 길거리에 나와서 현 정부가 간첩 정부다니 여전히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 범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 방송이고 그다음에 이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더 점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향후에는 하지 않는 것인지 향후에도 이런 범죄가 내년 지방선거 이 범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 국군 내 수사기관을 감청했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 기무사가 국방부 수사팀을 감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리고 이틀 뒤에 NSC가 열려서 그것을 모양새를 갖춰주고 NSC는 자문기구인데 모양새를 갖춰주고 그냥 정부가 그거를 정책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국무회의 의결도 나지 않고 그랬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박근혜가 이렇게 구두로 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건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고요. 그걸 보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그때를 보면 물론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결정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것에 그 북한을 끌어들여서 다시 개성공단을 그러니까 북한 이슈를 계속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도발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익과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다 그냥 포기하면서 선거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본인이 코너에 몰리는 것을 벗어나고자 그냥 하나의 사건을 이건 북풍 사건의 확대된 측면이라고 봐요.
이것도 일종의 부풍 사건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을 없는 사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치가 있고 나서 2달 있다가 20대 총선이 그렇죠.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국정농단.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권력 자체를 거의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걸 농단이라고 해요. 그렇죠.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케이스. 정말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폐쇄하지 뭐 한마디 정도로 이렇게 이슈가 돼서 막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선거에 훨씬 유리할 거야. 그렇죠. 분위기 확 잡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증명이 되는 경우는 장시호가 법정에서 통일대박론은 최순실 이모의 말이다. 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있고, 그러면 통일대박론이 어째서 나왔느냐라는 근거는 최순실이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 기운을 받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이 붕괴되니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대박 치자 이 논리잖아요. 남한이 미군을 앞세워서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그 북진 통일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잡겠다는 최순실의 우주 영적론이 이 개성공단을 중지시켰다는 게 지금 중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박근혜가 최순실로부터 전화 받고 언니 통일 대박이야. 빨리 개성공단 폐쇄해. 이렇게 하니까 NSC 국가 시스템으로 걸치지 않고 그냥 전화로 비서실장한테 야 폐쇄시켜. 이렇게 하니까 NSC 개최해서 폐쇄돼버린 거죠. 이런 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는 지난 70년의 염원, 그 다음에 한반도와 한국인들의 오랜 염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하나하나의 북한과의 관계가 엄청난 대한민국 남한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삶을 최순실 전화 한 방에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 총선에서 종북몰이를 해대는 것.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친위 구테타 수준이고요. 네, 구테타 수준. 이게 저는 이제 약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사안을 틀어서 보는 게 이게 최순실이 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은 최순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집권 세력과 청와대죠. 그 다음에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세력들의 연합 작품이다라고 봐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보고요. 최순실 뒤에 있었겠죠. 예. 누군가. 그래서 이것을 뭐 최순실을 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획을 한 것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이 정당과 국정원, 사이버사, 국방부, 기타 등등 청와대를 다 포함한 세력들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패륜적인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친위 구테타 버금간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것은 최순실이 전화 한 방에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것은 지금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에 최순실 뒤에 배경에 정치적인 어떤 암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폐쇄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강함으로 해서 능지처참을 해도 역사의 죄를 갚지 못할 중범죄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좋으면 무기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국정농단 때 록히드 마틴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된 건 없어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은 불가역적이었어요. 박근혜부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 폐쇄하지 않겠다라는 서약 비슷한까지 했던 게 그 개성공단이었거든요. 그거를 폐쇄를 하면 남북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한국이 무기를 사줘야 될 이유가 생기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에 이기는 목적, 다형도 목적이 있겠지만 선거의 목적. 근데 왜 안민석 의원은 그 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과의 관계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이 좀 안타깝고요. 주진우 기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작품이다. 이 최순실 뒤에 록히드 마틴사가 있을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계획을 짰겠죠. 야, 개성공단 폐쇄해. 그러면 남한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거야. 그러면 록히드 마틴사의 무기를 사들여. 그럼 내가 커미션 얼마 줄게. 이게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돈 먹는 하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돈 먹는 하마.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 여러 가지로 뭐 돈을 받았네 만에 저번에 차용증도 막 만들어달라고 하고 난리 났었죠. 이분이 지금 자유총연맹의 전직 간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라고 보는 일각의 중에 샘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뭐 공천 관련해서 헌금 받은 것도 10억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밝혀진 것만. 차용증 만들어달라는 참 희대의 코멘트 하고 있고. 검찰이 부르니까 병원에 가서 시술 받아버리고. 지금 이제 국회가 계속 회기가 연장되고 있어요. 임시국회가. 이 의원의 후원회장이라고 알려졌는데 후원회장도 아니야.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건넸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그런 경우죠. 뇌물을 주고 반대로 무언가를 봐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의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서청원 건도 그렇고 닥치는 대로 검은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번에 그 야수님 증언에 의하면은 각종 제보가 다 서청원이 뭘 해먹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썩었는지를